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용 팀장님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저 죄송합니다. 혼자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안 좋네요. 일주일이면 나을 줄 음,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시키지 마세요. 기침 나와요. 제가 10년 넘게 같이 방송을 했는데 처음엔 처음. 처음이에요. 이런 모습 자체를. 언론 앵커 때, 그때 당시에 워낙 기관지 쪽은 튼튼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네. 항상 기관지가 약한 건 나였는데. 왜 안 좋아졌을까? 여기 건물이 공급이 안 좋나?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호님 오셨어요. 영호님 오늘 1등. 병재님 역시 또 빨리 도착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 고단하셨죠? 중간에 3일절 쉬긴 했는데 쉬어서 좀 더 또 뭔가 왜요? 오늘도 또 예쁘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롱앤컨님 무슨 일? 네, 계속 안 좋네요. 컨디션이 언니. 자, 오늘도 그래서 저 혼자 좀 쭉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건물 오면서 제가 되게 뿌듯해요. 왜요? 이게 사실 뭐 동접자가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이 건물 분들이 잘 보고 있다 얘기도 해주시고 이 건물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산 운용 여기 분들이시겠지.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오늘은 무슨 주제로 얘기하실 거예요? 뭐 이러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뿌듯하더라. 이제 내가 식구가 된 느낌 이쪽도? 그러면 이제 구독자를 불러오는 식구가 되게 네, 저 불러왔잖아요. 저희 머니투데이에 어, 우리 난영이 같아. 난영이었습니다. 난영 PD가 왔습니다. 또 인사해주고. 자,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간 경제 뉴스 뭐 1월, 2월 저희 AI, 로봇 뭐 여러 가지를 다뤘지만 3월에는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발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백지혁명, 백지 시위 이후에 나아질 거야. 소비고 부양이고 다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강했다면 그 기대감을 약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데이터가 우리가 쉬던 3월 1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진원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진원님. 네. 그 중국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2월 제조업 PMI가 52.6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정말 쭉 내려오다가 1월 달에 50.1로 50 기준으로 50 넘어가면 확장이잖아요. 확장 국면으로 전환이 됐고 이번에는 52.6으로 크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월 비제조업 PMI도 56.3을 기록했는데 1월과 예상을 모두 상회하는 데이터였고요. 중요한 건 이 비제조업 PMI가 건설과 서비스 쪽 산업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 쪽도 꽤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건축업이 60.2로 1월 56.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자재, 뭐 철광석, 코크스, 철근 이런 쪽들의 반등이 나타났고요. 당연히 그건 우리 장에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민간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가 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지표로 데이터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련한 종목들이 뜨겁게 반응을 보여줬고요. 답답해. 말하고 싶어. 그럼 나가. 힘드니까. 힘드니까 옆에서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해. 말 못하면 큰일 나는 아인데. 중국 응. 근데 부양책이 지금까지 잘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부양책이 안 나오더라도 경기 지표만 회복돼도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만 올라가도 맞아요. 지금 시장이 부양책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설사 양회에서 부양책 언급이 없어서 실망하더라도 사실 중국인들이 소비만 해줘도 뭐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문 열고 나가서 소비만 해줘도 사실 달라지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돌지 않던 공장들이 돌아만 가도 달라지는 것들은 많기 때문에 부양책에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환호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오면 뭐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쭉
한번 앉아서 정리한 자료인데 요거 하나 같이 보시죠. 국내에서 중국이 소비의 심장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향 영향을 받는 섹터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철강, 부동산 정책 기대감, 철강 제품 가격이 지금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뭐 애석한 소식이죠. 튀르키예 철강사로 인한 반사 수혜도 이제 철강 쪽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석유화학 쪽도 NCC 스프레드라고 이게 수익성 데이터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또 중국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소비를 한다라는 것은 뭐 샴푸를 쓰던 아니면 과자를 사 먹던 뭘 하던 화학 제품은 다 들어갑니다. 그 봉지 다 화학 제품이기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 산업적으로야 화학 수요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BDI가 반등하고 있죠. 벌크선 운임지수. 벌크선이라고 하면 컨테이너는 이 컨테이너를 실어서 나르는 배를 컨테이너선이라 그러죠. 벌크선은 우리가 덤프트럭에 모래 싣고 달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쌓아서 가는 걸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철광석, 구리 이런 것들이 다 벌크선의 운반이 되죠. 이쪽 운임지수가 반등을 한다라는 건 경기 관련해서 무언가 회복이 보인다라는 조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BDI는 이제 반등할 경우 벌크선을 운영 중인 뭐 페노션,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로 또 관심도가 이동하게 되죠. 지금 G2 국가에서 다 땅 파고 뭔가 인프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쪽도 분위기 좋고요. 참 걱정 많았던 게 중국에서 IT 기기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1월에 또 반등을 보입니다. 그러면 IT 재고가 조금씩 줄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 MLCC 모멘텀이겠죠. MLCC가 삼성전기 진짜 못 갔던 게 다 중국 스마트폰. 중국인들이 뭐 갇혀 있으니까 나가서 스마트폰 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소비할 때 MLCC 모멘텀을 받게 되는 거고 저출산, 보톡스, 신재생, 중국향 소비하면 화장품, 힐러홀딩스 등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제가 와서 저출산 얘기했었죠. 그때 인구구조의 변화. 맞아요.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엔젤주가 내리질 않아. 아, 시장을 바빴네, 내가. 역시. 아니, 인구 구조 변화가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도 어제 저출산 문제가 또 심각하게 한번 대두가 됐고요. 원래도 심했지만 더 충격적인 데이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뭐 중국에서는 대학교까지 다 공짜로 보내줄 테니 출산만 해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출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부양의 움직임들은 계속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 혹은 뭐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소비주들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그 인구구조 관련한 표는 저희가 뭐 여기서도 그렇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데이터는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꾸준히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소비되는 쪽들이 거의 다 지금 올라가는 뭐 흐름이 철강, 화학, 기계 약간 이런 산업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이잖아요. 제조 쪽. 근데 아직 소비주들이 움직이질 못했어요. 거의 눌려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 소비주들도 제대로 좀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반대 의견이 진짜 많더라고요. 왜요? 화장품은 뭐 반대 의견도 이해가 가죠. 과거처럼 중국인들이 우리 화장품을 안 쓴다라는 게 1번. 그거는 나도 공감해서 저도 화장품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중국인들이 한국 내가 여행 가보니 알겠더만 이거 뭐 안 쓰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냥 사게 돼. 화장품. 뭐 먹는 거.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와서 어찌됐건 이니스프리랑 뭐 이렇게 돌다 보면 사지 않겠어? 양이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도 워낙 기절하는 게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그거를 10년 투자하겠다라는 건 아니니까 기저라는 게 있으니 중국 관광객이 안 오다가 작년에 23만 왔는데 올해 200만 들어온다는데 그럼 들어와서 화장품을 쓰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있고. 중국 그 저가형이 워낙 탄탄하게 이제 그러니까. 잡혀서. 그치. 이제는 중국에서 화장품 들리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목소리? 마이크. 제가 말하면 네, 해석해. 중국 저가형 모델들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 우리 거를 쓰겠냐라는 건데
뭐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소비는 줄 수 있겠으나 나는 관광객들은 와서 쓸 수 있다고는 봐. 하지만 나도 화장품 섹터에 대한 큰 기대는 없어요. 카지노도 괜찮긴 한데 들어와서 카지노를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과거 대비 카지노가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해졌고 미국과 홍콩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이거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굴려보기에는 카지노도 뭐 화장품처럼 나는 지겠으나 내 기준에는 오히려 이런 경쟁적인 투자가 있다면 뭐 토비스라던가 이런 카지노 쪽에 뭐 슬롯 머신과 관련된 업체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뇌피셜도 살짝 돌려봅니다. 뭐 어떨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또 뭐 있지? 중국 소비주 하면 화장품, 면세, 여행 있는데 면세는 인천공항 거기 면세점 입찰에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가항공 여행 쪽이 그래도 나는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행은 과거 메르스, 뭐 사스 이런 일 있을 때 확 떨어졌다가 이게 여행이 이연된 수요다 보니까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한 번씩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주들도 한번 폭발적인 시세를 내주는 타이밍이 오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봐야겠죠. 하지만 뭐 곳곳에서 네, 여행 가면 지갑을 좀 잘 열죠. 이번에 일본 가서 얼마 썼어요? 저 일본에서 진짜 많이 썼어요. 정말 많이 썼어요. 오히려 비행기랑 막 이 숙소값은 뭐 적었는데 가서 막 먹는 거 과자만 돈키호테 가서 35만 원 막 이렇게 쓰고 35만 원 썼어. 그리고 막 보이는 과자 족족이 다 사고 라면 사고 막 그랬죠. 이렇게 치면 지금까지 중국 관광객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음. 이것저것 사서 수혜받는다는 거 다 부질없는 일 아니에요? 왜요? 다 먹을 거에 썼잖아요, 정작. 아니요, 화장품도 샀지. 화장품도 샀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올리브영 가서 살 수 있는 제품이야. 근데 이상하게 일본에서 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그게 조금 더 쌌죠. 더 싸니까 사기는 샀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잔뜩 사가지고 또 캐리어 무게가 나가니까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나영아, 나 돈키호테 35만 원 썼어.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그렇고 과자 엄청 갖다 줬거든요. 다 맛보라고 맛있는 과자들. 아무튼 근데 저는 또 가고 싶습니다. 그게 여행지 어디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딴 거 다 아껴서라도 난 여행 가고 싶다. 과장님 가고 싶으시죠? 여행. 그죠? 그러니까 다들 여행은 못 찾는 거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근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조금 꼰대 기질이 있었어요. 그냥 본토대 꼰대로 태어난 느낌인데 아무튼 네. 마치 중국 관광객들 와서 허니버터 아몬드 사는 겨 맞아. 다 살 수 있는데. 진짜 영호님 제가 엄청 썼습니다. 진짜 왜 그렇게. 그리고 제가 주부다 보니까 김조림, 뭐 이렇게 미역줄기 조림. 그거 일본을 그리고 막 킨잔지라고 이거 진짜 여러분 맛있어요. 이자카야를 갔더니 생오이에다가 보리밥을 된장에 절인 거를 주는데 뭐야 이랬다? 한 입 먹고 와 너무 맛있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킨잔지라는 걸 찾았지. 근데 파는 곳들이 또 막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그거 뒤져갖고 그런 장아찌도 사오고 이랬어요. 근데 잘 먹고 있어요. 김조림도 우리 애기 밥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알아요. 마켓컬리 다 팔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읽었어. 너의 눈빛이 그랬어. 그렇지만 또 여행 가면 이런 소비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 어찌됐건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단순 기저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양회가 이제 다가오니까 바로 코앞이니까 관련해서 중국 성장률 얼마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지 뭐 싱크탱크인가 거기서는 6% 정도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코멘트가 나온다면 또 철강, 화학 이런 쪽이 더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한 것들에 대해서는 살짝의 되돌림은 있을 거니까 얘기해 주시죠. 영호님 맞아요. 제가 수다타임 오늘 또
신나가지고. 오전에 컨디션이 별로였는데 지금 컨디션이 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예. 너는 오빠 덕분에 맞아요. 제가 한 살 오빠인데 맨날 영롱이라 그랬더니 아직도 우리 회사 분들이 다 우리가 동갑인 줄 알더라.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 문화가 그랬어요. 회사에 오빠 동생이 어딨냐. 다 동기면 말 나라 해서 저보다 5살 많은 염현석 기자한테도 저는 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근데 차마 현서가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 이렇게 소심하게 부릅니다. 또 진원님, 네, 애기 건 아깝지 않죠. 유한이 거 막 키티 막 그릇이랑 막 가방이랑 머리핀이랑 엄청 사. 네, 맞아요. 쿠팡에도 팔아요. 어찌됐건 자, 이렇게 중국 모멘텀 체크하자라는 얘기를 길게 했고요. 다음은 긴축에 대한 얘기는 뭐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 고용이 잘 나오고 있고 미국 소비 데이터들이 계속 좋다 보니까 그리고 스물스물 CPI, PPI, PC까지 해서 계속 물가 지표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데이터로 발표되다 보니까 계속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6% 전망까지 패드워치에서 잡히긴 하더라고. 근데 어떨지 봐야겠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준이 6%까지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수요가 받쳐준다. 소비가 탄탄하다. 고용,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계속해서 예상을 하회하고 있죠.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거고요. 미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긴축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3월에 50bp 인상 열려 있어. 더 중요한 건 점도표인데 내가 이 점을 어디에 찍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추가 인상 쪽으로 기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애틀랜타 연은 총재죠. 라파엘 보스틱. 분명 이틀 전에는 뭐 3월 50bp 인상하고 24년까지 그 수준 유지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라파엘 보스틱 오늘 이 사람이 시장을 들어 올렸어요. 이 사람이 그냥 3월 25bp 그리고 여름경에 금리 인하 멈출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하락하고 있던 뉴욕장을 말아 올려준 게 이 사람이어서 연준 인사들 내에서도 조금 첨예하게 원래도 뭐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긴 했으나 최근에 코멘트 등이 상당히 달리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들 분분하고 있고요. 그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상단이 5%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6%.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또 그건 있어요. 어느 정도 5.2, 뭐 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이미 받아들인 상황이어서. 근데 6%라는 그다음에 숫자가 다시 올라가니. 일각에서는 8%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자꾸만 이 사람들이 무슨 그거 옥션은 그거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막 6 받고 8 막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건 긴축에 대해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죠. 일단 3월 달에 물가 데이터들과 FOMC가 또 중요한 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FOMC는 점도표,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나올 거라서 체크하시고요. 아마 3월 FOMC 때 또 저는 2시 한 20분경 새벽에 출근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 그때 또 저희 방송에 같이 와주세요. 7시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잘하네요. 홍보요 좀. 이게 왜냐면 그게 금요일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날은 항상 목요일이지. 전달을 못하니까 모든 경제 일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보시자고 챙기는 거고요. 다음 아이템 가볼까요? 전고체 배터리. 뾰로롱. 전고체 배터리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기는 그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를 방문해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라는 뉴스를 이렇게 집에서 저녁에 보다가 봤어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이제 다음날 방송에서 했었는데 다행히 관심을 좀 시장에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뭔가부터 좀 살짝 얘기를 해보죠. 난영이 매일 평일 아침 7시부터
네, 저희 난영 PD, 저희 담당 PD입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우리 난영이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똑똑하게 홍보를 해주네요. 네. 전고체 배터리 얘기할게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쓰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전해액 부분이 저게 액이에요. 근데 전고체는 고체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가? 일단은 1번이 화재의 위험도가 줄어들어요. 전기차의 고온과 고압에서 액체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작고 더 강하고 더 오래 갑니다. 충전 횟수도 훨씬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 자체가 좋아지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셀 업체들, 뭐 전기차 만드는 업체들은 이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땡큐죠. 그러니까 다들 이걸 준비를 하고 국내 셀 3사들도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양산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삼성 SDI가 또 셀 3사 중에서 꽤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방문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소형 샘플셀을 제작하고 2025년도 생산 얘기했었는데 그 양산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미래컴퍼니, 뭐 CIS, 이수학 이런 건데 그날 이 뉴스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었냐면 그 당일날 미래컴퍼니 상한가 갔고 그 다음날 또 급등했고 이수학도 그렇고요. 계속된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는 근데 아직까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일단은 시세적으로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내하고 그냥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전고체 뉴스가 나올 때 또 한번 반응을 보시는 정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 세례를 허이. 잘하고 있다고요? 다음 얘기는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전력 반도체 얘기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왜 마음이 아픈지는 끝자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삼성이에요. 제가 뉴스 볼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삼성, 애플, 테슬라 이런 키워드들을 포털 사이트에 다 검색을 해보고 업데이트된 뉴스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이 돈을 쓰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수 효과를 받는 걸 우리가 노려야 되잖아요. 투자자라면. 그런데 그들이 방향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그들의 뉴스는 여러분들도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날도 삼성 뉴스가 나왔죠. 삼성이 DS 부문에 전력 반도체 TF를 신설하겠다라고 소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사업을 면밀화하겠다라는 거였고 지금 뭐 현대차나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력 반도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 하면 계산하고 생각하고 연산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전력 반도체는 그런 반도체는 아니고요. 전력을 잘 배분해주고 배분할 때 손실을 덜 나오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자기기 내에서 전력 효율화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MLCC 얘기 살짝 했는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MLCC랑 역할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력 반도체가 기존에는 뭐 고온 고압에 좀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실리콘 재질이었어요. 실리콘 소재였는데 그게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랑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등이 등장을 했고 이거는 뭐 최고 온도나 최대 전압 면에서 실리콘보다 훨씬 압도적이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는가 한번 넘겨볼게요. 세계에서 전력의 50%가 다 모터 돌아가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터에는 이 전력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인버터에서 전력 반도체를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뭐 가전, 컴퓨터, 로봇, ESS, 태양광, 전기차, ADAS 모든 부분에서 전력 반도체가 쓰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신한금융에서는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는 연간 70%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마디로 전력 반도체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이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네, 제가 왜 속상했는지 잠시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국내에서 이걸 생산하는 업체들은 꽤 있어요. 이제, KC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어서 조금 포트폴리오 라인업이 잘 짜져 있는 업체고요. LX 세미콘, 뭐, DB 하이텍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SK그룹이 이 전력반도체 수직 계열화는 제일 잘해놓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SK향으로는 RFHIC, RF 머티리얼즈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들 업체는 미국에서 이제 전력반도체 생산하는 걸로 유명한 울프스피드향 매출도 갖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 전력반도체 브리핑을 하고 나서 그날 딱 악재성 이슈가 들렸습니다. 난 그게 이해가 좀 안 갔어. 그 테슬라 음, 일론 머스크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무슨 생각일까라는.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고는 있겠지. 근데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전체적인 인베스터 데이 얘기는 뭐 다들 이미 많이들 들으셨겠죠. 실망스러웠다라는 평이 좀 더 많았고, 다만 그 가운데서 광물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뭐 폐배터리 쪽이라던가 광물 정제 사업에 대한 얘기 있었고요. 중국 히토류 이제 차기 모터에 쓰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주들이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저기 6번입니다. 차세대 파워트레인의 전력 반도체를 75%로 줄일 게 아니라 75%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 전력 반도체 줄이겠다 얘기하니까 울프스피드, STM과 온세미컨덕터 비롯한 전력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밤에 새벽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속상한 거야.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국내장에선 전력 반도체들이 올랐는데 이게 새벽장에 이런 흐름이 돼버리니까 좀 변동은 안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것 말고 또 전력 반도체는 사실 먹거리로서는 괜찮거든요. 그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음. 참 독특하다는 게 전기차도 그렇고 어떻게든 효율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항상 전력 반도체, 옛날에 배터리도 뭐 원통형, 각형 막 얘기할 때 항상 반대로 얘기해. 시장의 방향과 반대의 이야기. 근데 성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목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괴짜에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치부를 받을 텐데. AI 같은 경우도 일단 일론 머스크가 코멘트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쓸 생각은 없다고. 근데 AI 개발은 잘하고 있네 라고 칭찬은 하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어찌됐건 일론이 저를 본의 아니게 저에게 박탈감을 안겨줬죠. 내가 열심히 준비한 브리핑을 엎어놨으니. 근데 뭐 사실 귀 기울여 봐야죠. 이건 당연히 전력 반도체가 세미 테슬라 쪽에서 수요를 줄인다고 하니 만약에 이게 정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데 탁월했고 효과적인 선택이었다면 다른 곳에서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왔던 저의 박탈감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박앵커가 좋은 리포트로 골라온 대한민국 경제방송 탑티어 앵커가 뽑은 이번 주의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화에서 제목부터가 좋아. 집 밖으로 나온 14억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160여 장이 넘어가는 리포트예요. 여러분 이게 뭐 호텔, 면세, 화장품 다양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저는 오늘 엔터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고 전략 짜시기에는 이것도 괜찮은 리포트 같아서 한번 전반적으로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는 49페이지에서 56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빅뱅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연구원께서. 2015년도 빅뱅의 두 번째 월드 투어 때 총 66회 공연으로 150만 명을 보객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중국에서 18회나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6년도 중국 본토의 K-팝 아이돌 마지막 공연도 빅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빅뱅 인기가 엄청났죠. 근데 그리고 나서 2016년도 11월에 한알령 이제 시작이 됐죠. 그 뒤로 K 콘텐츠 횟수가 확 소비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들이 꽤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한국의 뭐 콘텐츠들을 거기 OTT에 트는 일도 많아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게임 판호도 그렇고.
게임 판호도 외자 판호액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나는 그거였어. 홍콩에서 공연을 하니 블랙핑크가 공연을 하니 그거 보러 가려고 중국 본토에서 진짜 많이 갔고 암표까지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암표 제니 보려고 구매한 가격이 400만 원 한 장당. 그 정도로 이것만 봐도 한국 케이팝에 대한 관심도는 난영 PD VIP였대. 빅뱅 팬클럽이었대. 누구 좋아했었을지 궁금하다. 나는 너는 빅뱅에서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난 GD 좋아. 그래요. 태양도 좋다. 그래요. 그러네요. 나머지 멤버들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다들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어찌됐건 GD 태양 좋아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암표 거래까지 할 정도로 K-팝에 대해서 관심도가 증가를 했고 또 국내 업체 아이돌들 중에서 중국인이 섞여 있는 멤버들도 꽤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 공연 기대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결국 뭐 공연 재개 아니야? GD 맞아. 에스파, 스트레이키즈, 아이브, 뭐 뉴진스 이쪽에서 조금 모멘텀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뭐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그 관련해서 기대감을 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드라마도 이제 많이 보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다 보면 다른 아이돌에 대한 그 니즈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본토도 열리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면 누가 먼저, 누가 가장 많이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파나 스트레이키즈, 아이브, 뉴진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파는 SM이고요. 뭐 스트레이키즈는 JYP, 뉴진스는 하이브, 그지? 아이브는 스타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랑 팬들의 이 덕질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엔터 업체들은 진짜 큰 모멘텀이라고 봐요. 과거보다 지금 팬들은 MD라 그러나 굿즈들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음원만 팔던 것들이 이제는 음원 팔고 앨범 팔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이런 굿즈 아이템도 늘어나고 또 팬 플랫폼으로 유입돼서 팬 플랫폼 내에서도 계속해서 구독료라든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마진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온라인 공연도 했잖아. 근데 과거에는 오프라인 공연이면 오프라인 공연인데 이제는 그 오프라인을 온라인에서 틀어.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을 선택하지 이제 표를 티켓팅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 공연을 팬 플랫폼에서 봐. 근데 그것도 돈 내고 봐. 그래서 그때 방탄소년단이 잠깐 온라인 공연을 했는데 순식간에 막 250만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들이 온라인 공연에서 한 돈도 엄청 날 거고. 그러니까 쌍방에 이제 돈 버는 채널이 많아졌다라는 게 엔터사들의 앞으로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수익 창출원이 다양해졌다라는 것도 엔터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SM은 워낙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그 이슈로 인해서 하이브, 뭐 YG 엔터, JYP도 더 덩달아 또 엔터사들 주목받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JYP 엔터가 외국인이 일단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사고. 근데 그게 이유가 JYP 엔터가 재무가 항상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워낙 리스크를 지는 걸 싫어하니까 JYP 엔터를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엔터사 내에서 약간 모범생 느낌? 그렇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입맛 따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출연진들은 또 YG 엔터도 긍정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엔터 업종을 만약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YG엔터 그 걸그룹 새로 나오잖아요. 베이비 몬스터. 거기에 기대감이 엄청 크던데. 베이비 몬스터. 그렇지. YG 엔터. 그러네. 베이비 몬스터도 여러분 뭐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시죠.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게 팬 덕질이 달라진다라는 건 이제 리포트는 넘어가고 사담인데 저도 막 엄청 공감을 하는 게 과거에는 H.O.T 보고 막 이런 거 하려고 찾아가고 아니면 팬카페 가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팬 플랫폼에서 그게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그런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팬 플랫폼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구독하고 있으니 거기서 그 자기 최애랑 뭐 이제 그들이 쓴 글도 즉각적으로 보고 티켓팅도 하고
뭐 쿠키 같은 거 굿즈 상품도 사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더라고. 그런데 요즘 팬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내가 듣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막 10장씩, 50장씩 사고 이런 거 행위에 대해서 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한다. 이래서 그걸 이제 팬 플랫폼에서 열심히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팬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여러분이 아이디어로 보면 뭐 디어유 갖고 있는 SM 혹은 뭐 위버스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끝. 베이비몬스터 영호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유명하니까 이름 듣고 한번 이렇게 사진 찾아보고 이런데 요즘 친구들을 잘 몰라요. 아직도 저는 최신이 빅뱅과 소녀시대지. 근데 저는 방탄소년단은 정말 좋아요. 방탄소년단. 응? 아, 나이를 왜 그래? 나이를 까면 어떡해요? 네, 저도 이제 38이라 굳이 막 저는 이선희 씨 좋아하고 이문세 씨 좋아하고 노래 많이 듣는 거는 약간 이선희 씨 노래, 뭐 이문세 아저씨 노래 그런 거 듣지. 그리고 막다 막 팝송도 웨스트라이프, 백스트리트 보이즈, 맞죠? 막 머라이어 캐리 이런 노래 듣고. 근데 옛날 곡들이 좋지 않나? 저도 그 음. 방송할 때 더 브리핑 아니었으면 음. 아이돌 이름을 이 친구가 엔터 브리핑을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엔터사들을 좀 봤던 거라고 제가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게 이 회사 오고 얼마 안 있어서 뉴진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옆에가 더현대 백화점이 있거든요. 근데 뉴진스 인기를 끌고 나서 그 뉴진스 약간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생겼었는데 요즘에 뉴진스 진짜 핫하네.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했더니 그때 했던 말이 뉴진스가 뭐야? 뭐 청바지 새로 나온 청바지 브랜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저씨 다 됐다 이래갖고 내가 그거 머투 가서 소문 엄청 냈어. 아니 그 전날부터 팬들이 응. 몇백 미터를 줄에 서 서 있었지. 있어서 아니 청바지를 사겠다고 이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아 제가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곡 좋죠. 영호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진호님이랑 뭐 다들 난영이도 그렇고 좋아하는 노래 올려주시면 저 오늘 퇴근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추천곡 Yesterday. Yesterday. 저는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 이름 뭐였지?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이브 부르고 아, 이름 뭐지? 몰라요. 제가 애기 나이로 갈 때도 그 사람 노래 듣고 갔는데 다이브 나나나 끝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올릴게요 여러분 채창에. 힘들어하는 영로 앵커 때문에, 영로 팀장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전력 반도체 변동성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눠봤던 중국 모멘텀들. 일단은 뭐 지금은 중국 모멘텀이 가장 크니까 중국 관련해서 내용들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있으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샵 노래 좋아한대요, 난영이. 여러분 여기서 인사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